미용실을 접기로 한 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 묵은 피로가 천천히 굳어 만들어진 결정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다기보다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더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날이 왔다. 월세는 2달째 밀려 있었다. 한 달까지는 사정이란 말을 꺼낼 수 있지만 2달이 되면 변명이 된다. 임대인은 드물게 착한 편이었다.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말도 거칠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더 어렵다. 화를 내면 나도 화로 버틸 수 있는데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가진 말이 전부 얇아진다. 내 손목은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가위를 쥘 때마다 손끝이 저리고 드라이어를 오래 들면 팔이 떨렸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웃어넘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회복이 안 됐다. 피곤이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을 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폐업공지를 붙인 날 나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가게 문 옆에 종이를 붙이고 테이프를 눌러 붙이는데 손이 떨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허전했다. 이렇게 쉽게 끝이 나나 싶어서. 사람들은 마지막을 영화처럼 생각한다. 눈물이 쏟아지고 누군가가 달려와 붙잡고 음악이 깔리고 큰 결심이 되고. 그런데 내 마지막은 아주 평범했다. 전등이 켜지고 바닥을 쓸고 손님이 오고 카드 단말기가 삑 소리를 내고 또 하루가 갔다. 나는 마지막 영업일을 금요일로 잡았다. 주말 앞이라 그나마 사람이 조금이라도 올 것 같았고 괜히 마음이 비는 토요일에 가게 정리하는 게 싫었다. 사람은 비는 시간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 생각부터 만난다. 나는 아직 그 생각들을 마주할 준비가 없었다. 그날도 오전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거울을 닦고 빗을 정리하고 의자를 한번 훑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20회 넘게 반복한 동작은 내 결심을 모르는 것처럼 굴었다. 내 손은 아직도 이 일을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슬펐다. 점심 지나고 잠깐 손님이 끊긴 시간에 나는 박스를 꺼냈다. 서랍 속에 쌓인 잡동사니를 정리했다. 샘플로 받은 샴푸, 안 쓰는 고데기, 한때 유행하던 펌 약 설명서, 거래처 명함.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나는 내 시간을 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물건은 그냥 물건인데 그 물건이 지나온 날들을 붙잡고 있어서 더디게 버려졌다. 3시 반쯤 휴대폰이 울렸다. 예약의 말림이었다. 마지막 영업이라고 표시해 두었는데도 예약이 하나 들어왔다. 오후 4시. 메모는 한 줄이었다. 오늘 꼭 필요해서요. 처음엔 장난인가 했다. 가끔 예약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가게가 한산한 날엔 그런 일이 더 허무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꼭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진지했다. 머리를 자르는 일에 꼭이 붙는 날이 있다. 면접, 결혼식, 장례식 등 사람이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정리해야만 하는 날. 그런 날엔 머리가 먼저 필요해진다. 나는 예약을 받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괜히 끝까지 보고 싶었다. 내가 닫는 문을 누가 마지막으로 두드리는지, 그게 어떤 얼굴인지. 내 시가 가까워지자 나는 의자를 다시 닦았다. 정리 중이라 박스가 쌓여 있었지만 손님이 앉는 자리만큼은 정돈되어 있어야 했다. 그건 내 기준이었다. 내가 가진 게 줄어도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기준.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고개를 들자 한 사람이 들어왔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편하게 입은 옷, 머리는 대충 묶은 흔적이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눈 밑에 피로가 짙었다. 그 피로는 잠을 못 자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 버텨서 생긴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얼굴을 많이 본다. 버틴 사람 특유의 힘이 빠졌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눈.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커트를 두르고 머리 결을 살폈다. 머리카락은 오랫동안 제대로 손질받지 못한 느낌이었다. 끝이 조금 갈라져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층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어깨였다.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다. 긴장이라기보다 지금 무슨 일이든 터지면 안 된다는 식의 자세였다. 그녀는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짧게 말만 했다. 단정하게요.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대화는 서비스일 때도 있고 삶일 때도 있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말을 건다. 말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문을 열면 그건 침입이 된다.
나는 오늘 침입하고 싶지 않았다. 가위를 들었다. 가위질이 시작되자 내 몸이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빛이 지나가고 손목이 각도를 잡았다. 이 일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든다. 세상이 복잡해도 머리카락은 정확하게 잘린다. 정확히 잘라내면 모양이 나온다. 삶에는 그런 확실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오래 붙잡았는지도 모른다. 커트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의 표정을 봤다. 그녀는 거의 거울을 보지 않았다. 시선은 늘 아래쪽에 머물렀다.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게 두려운 사람처럼, 혹은 오늘의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해서 얼굴을 볼 여유가 없는 사람처럼. 드라이어를 들기 전 잠깐 그녀의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 목덜미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흉터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흉터는 묘하게 익숙했다. 내 기억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똑같은 흉터를 가진 채로 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착각은 일하면서 자주 생긴다. 수천 명의 머리를 만지다 보면 얼굴보다 목선이나 손톱, 말투 같은 조각들만 남는다. 그 조각이 오늘의 사람과 잠깐 겹치면 우리는 쉽게 의미를 만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의미는 보통 나중에 붙는 것이다. 커트를 마치고 머리를 말렸다. 그녀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 머리는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단정해지면 마음도 일단 해보자로 변한다. 그 변화가 너무 익숙해서 나는 한동안 잊고 있었다. 내가 이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음 날로 보내왔는지. 그녀는 끝선을 확인하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제를 하려다 멈칫했다. 지갑을 꺼내던 손이 잠깐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돈 때문인지 오늘이라는 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꺼냈다. 그냥 얇은 봉투였다. 그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손이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운 사람은 대개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조심한다. 나는 그 조심스러움이 싫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핸드폰으로 인쇄한 듯한 약간 흐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 미용실이 있었다. 간판이 선명하던 시절의 가게. 창문에 붙은 가격표도 예전 그대로였다. 그리고 문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운동화가 유난히 컸다. 아이 옆에는 누군가가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도 바로 그녀를 떠올리지 못했다. 대신 그때의 내가 떠올랐다. 가게를 막 자리 잡아가던 시절, 하루 매출에 울고 웃던 시절, 조금이라도 손님이 오면 살았다고 느끼던 시절. 그녀는 말이 길지 않았다. 저예요.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봤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의 목덜미 흉터가 떠올랐다. 아이는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다가 종종 상처를 내곤 한다. 그 흉터를 본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내 의자에 앉았던 날. 나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각은 남아 있었다. 작은 머리, 가벼운 어깨, 머리를 자르는 내 손을 계속 따라오던 눈. 아이들은 그렇게 본다. 어른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을 아이들은 끝까지 따라온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말이 있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런 질문이 눈에 들어 있었다. 나는 결국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도 상대의 시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계산대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놓았다. 작은 메모였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스러웠다. 그 메모를 올려놓는 손이 정답을 찾으려는 손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글씨였다. 정확히는 내 말투였다. 종이를 보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 자주 쓰던 문장.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랄 때 나는 그런 말을 적곤 했다. 오늘은 그냥 머리만 하고 가요.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아요.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특별해서 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게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 돈이 없는 손님, 피곤한 얼굴의 손님, 어쩌면 집에 가기 싫어서 들어온 사람. 그때의 나는 돈을 계산하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싶었다. 머리를 자르고 나면
사람은 조금 나아진 얼굴로 밖을 나갈 수 있다. 그게 때로는 생존이 된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진짜 같았다. 그날 그녀의 엄마가 실직을 했고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했다. 엄마는 사람을 피하려고 머리를 자르러 왔다고 했다. 머리가 엉망이면 더 초라해 보일까봐. 그런데 돈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머리를 해줬다고 했다. 그녀의 엄마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다. 아이였던 그녀는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다고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살아있는 울음 같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일을 내가 했다는 사실이 대단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때의 나는 그런 일을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하루의 여러 손님 중 하나였고 여러 사정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는 하루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남겼다. 그날 이후 엄마는 죽기살시로 다시 일했고 결국 다시 쓰러지고 다시 일하고 그 반복 속에서 가족이 버텼다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었다고. 그때 그 미용실이 우리 집을 살렸다. 그 말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아주 조용히 무너졌다. 크게 울컥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아팠다. 사람이 정말 깊게 감동할 때는 감정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그게 나중에 눈물로 나온다. 그녀가 오늘 예약을 한 이유는 간단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들고 그 장소가 사라지기 전에 와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 있는 자신이어야 했다고. 아이는 고마움을 몰랐지만 어른이 된 자신은 안다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엄마가 남긴 말이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만 남을 것 같았다고. 그녀는 내게 뭔가를 부탁하지 않았다. 가게를 살리라는 말도 없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었다. 현실에서 사람은 대개 남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꼭 해야 하는 말을 하고 돌아간다. 그 말 하나 때문에 그날을 버틸 수 있게. 그녀가 나간 뒤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문 위의 종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내가 숨을 얼마나 얕게 쉬고 있었는지 알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계산대 위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아요.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그때의 내 얼굴을 떠올렸다. 그 시절에 나는 왜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의 나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 됐을까? 아마 계산적이라기보다 무서워진 거겠지. 실패가 무서워서, 손해가 무서워서, 내가 더 이상 누군가를 감당할 수 없을까봐 무서워서. 가게를 닫는 건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는 다른 사실을 하나 더 봤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다. 미용실을 접으면 내 인생도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았다. 버티다가 끝났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정리된 결말은 덜 아프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남긴 말은 내 결말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흐트러뜨렸다. 내가 했던 일이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내 삶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았다고.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끄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닦았다. 아침에 닦았던 거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 표면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내 얼굴도 또렷하게 보였다. 예전처럼 젊지 않았고 밝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얼굴은 아니었다. 나는 계산대 아래에 박스 하나를 더 꺼냈다. 폐업 신고서, 정리 목록, 임대인에게 보낼 문자 초안. 그 종이들을 다시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가게를 계속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돈도 없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걸 부정하면 또 억지가 된다. 다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끝내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망해서 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하고 내가 지나온 시간을 내가 인정하며 닫고 싶었다. 그게 나중에 내 삶을 덜 괴롭힐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단골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폐업 날짜와 정리 기간을 알렸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정말로 오랜만에 내 마음에서 나온 문장이었다. 그동안 제 가게가 누군가에게는 쉼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 문장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결국 누군가에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괜히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마지막 정리날, 나는 그 메모를 작은 파일에 넣었다.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갚아요. 라는 그 문장을 내가 다시 미용실을 열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도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차갑게 굳지 않게 해줄 문장 같아서 문을 닫기 전 나는 계산대 앞에 잠깐 서 있었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걸었다.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간다. 내 가게가 열려있든 닫혀있든.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가 내 가게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내겐 큰일이었다. 세상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각자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 벅찬 와중에 누군가가 내 이름도 내 가게도 내 말을 기억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하루에 작게라도 도움이 된 적은 있었던 사람. 그 정도면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다. 크게 울진 않았다. 그냥 눈가가 젖고 목이 잠깐 막혔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늦게 알아버린 고마움에 가까웠다. 내가 누군가를 살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살렸다. 그날의 마지막 예약은 내 가게의 마지막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붙잡아준 사람처럼 남았다.